너무 먼데? 너무 멀어. 어떡하지? 그냥 해야 되겠다. 친구들 안녕. 어, 저는 지금 공주에 왔어요. 아까 저녁 때쯤에 왔는데 그냥 오늘 너무 받아들이기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를 이 삼각대를 어디에 올려놔야 되는데 올릴 때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요. 그냥 작게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비상계엄령도 선포되고 너무나 충격적인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강아지를 키우니까 엄마 집에 강아지를 맡기고 왔거든요. 맡기고 이제 가방을 챙겨서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근데 맡기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아기들이 아장아장 걷고 거기서 아기들의 손을 잡고 있는 잡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엄마들, 또 진짜 막 한참 자라는 그런 아이들을 그냥 평화롭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참 소중하다. 우리가 이런 아무 일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소중한 일상이 참 귀한 건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놓치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6시간 이렇게 빨리 마무리가 된 거에 대해서는 진짜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고마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그 국방부 장관이 사임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도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잖아요. 왜 깊이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뻔하듯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전시 상황도 아니고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국회까지 국회의까지 헬기가 띄워졌고 또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렇게 무력으로 진압을 하려고 했고, 또 어떤 유튜브 거기도 가가지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랬다고 하니까 모든 일상에 대한 그런 탄압적인 무력 진압에 대한 그런 요건들이 구비가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국회가 직장이잖아요, 국회의원한테는. 그런데 국회를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내란죄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한류 문화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각 나라가 주시하고 있는 이런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정말로 그런 무력 진압이 이루어지는 이런 현장이 일어나고 있다면 다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행동을 했을까? 이게 저는 너무나 의구심이 들었고, 그리고 또 그러면은 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분들이 많이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면 또 각 나라 대통령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짜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 뻔히 보이잖아요. 그리고 위험해지는 나라에 누가 여행을 하라고 여행 계획을 보내겠으며, 만약에 이 일이 더 악화가 됐다면요, 계속 진행이 돼서.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짧게 끝나서 다행이지만,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을 짧게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도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이런 비상체제 하에서 지금 상황만으로도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대기업들도 임원들 감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대기업도 어렵고 중소기업도 어렵고 진짜 상가들 문 닫은 데 정말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봐도 시장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도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그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싼 가격에 파는 입장도 어려울 테고, 또 비싸면 다른 우리 소비자들도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다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경제나 이런 부분이 더 우선시 되고, 이런 국민들의 생계를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소수가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뭐 대학생이면 대학생, 종교계면 종교계, 뭐 지역이면 지역, 이렇게 온 국민들이 다 나서서 이런 추운 계절에 바닥에 앉아가면서 밥도 잘 못 먹고 간식으로 때워가면서 그렇게 눈 오는 날에 그렇게 앉아 있으면, 이 부분을 진짜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이구나, 심각하구나, 내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았구나,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난리가 나겠다 하고, 진짜 마음에 경각심을 느끼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런 민심을 좀 돌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하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이렇게 경청하고 더 국민들을 다독거리고 보듬고 이렇게 하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완전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군사들로 독재를 하고, 그 전에도 아픔을 겪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엄청 두려워하고, 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고, 이런 것들은 부모들의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이렇게 두려운 환경에서 제대로 키울 수가 있을까? 아이가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은 부모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모님들을 벌벌 떨고 두렵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국민들을 이끌어 갈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계엄 명령을 내린 자체가.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데 앞으로 남은 국정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외국에 나간다고 한들 이미 지금 외신 보도들도 심각하게 이 부분을 여기고 있잖아요.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그런 세력이나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계엄 명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명품백 사건도 이미 이제 외국에서 거론이 되기 시작했고, 그런 사적인 이익 추구다, 이건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로 가야 되는 방향에서 이런 것들을 민주주의적인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상황으로 갔다, 이렇게 하고, 뭐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우리 뭐 동포들도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국민의 대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생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상생하고, 그런데 이미 신임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전에 그 총리직을 대행하셨던 그분도 법조인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종북 세력을 처단하려고 그렇게 계엄 명령을 선포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걸핏하면 종북 세력 뭐 착출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뭐라고 할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북한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뭐 종북 세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종북 세력보다 오히려 우리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일본은 함께 가야 되는 나라가 맞지만 그래도 우리 아픈 국민들의 그런 부분들은 정서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보듬어주고, 사과를 받은 부분은 정확하게 사과를 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일본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고, 이런 일본의 그런 잔재에 그런 무리들이 남아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올바르게 가는데 좀 더 저해되는 요소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종북 세력이 아니라 그런 친일파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 이런 정치가 바로 가지 못하는가, 이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고, 국민들을 반공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하려고 했고, 뭐 반공이냐, 그리고 그런 대통령이 독재적인 부분에 반대하면 뭐 배우고 있는 한참 꽃 피우지 못한 대학생을 잡아다가 고문시키고, 일반 시민들도 잡아다가 고문시키고, 종북 세력도 아닌데 그렇게 빨갱이 취급하고 간첩 취급해서 그렇게 많이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아까 그런 발언을 했던 분들도 그런 고문을 감행을 했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거나 그런 것도 없이 아직까지도 멀쩡하게 살아계시면서 그렇게 또 논점을 일탈하고 흐린 방향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정말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 잘못한 게 있으면 남은 생이라도 그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반성을 하면서 가야 다음 생은 좀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그 전에도 지어놓은 업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사람의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우리 인간의 그런 의지나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태어나는 이 생이 주어지면 태어나는 거고, 또 자연으로 돌아가는 마지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빨리 태어나거나 늦게 태어나거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죽음은 언젠가 찾아오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평균적인 그런 보편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죽음이 더 가까워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내가 죽음에 가까워 올 때는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잘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받고 누렸던 것, 그런 고마운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고, 그러면 남은 여생은 좀 내가 받았던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 와서 누렸던 모든 감사함에 대해서 좀 사회에 환원하고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고 이런 방향으로 남은 여생은 이렇게 마치고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로 잡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참담한 심정이 들었고 부끄러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왜 어떤 선생님들한테 배웠으며,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후손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인가, 내가 어른으로서 어떤 부분을 좋은 가치다, 올바른 가치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고, 또 내가 내 양심에 바르게 비춰보았을 때 나는 이렇게 공직자로 있으면서 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자기 기준을 똑바로 보는 잣대가 있는가, 이 부분을 묻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검사 분들도 그냥 공직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직에 있으면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치랑 맞잡아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또 그런 대표직을 맡고 있는 어떤 분을 5만 원으로 130회 이렇게 계속 불러다가 계속 취조를 하고 걸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딱 금액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5만 원과 명품백의 차이는 현저하게 차이가 많은데, 명품백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보관돼야 될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뇌물이 보관돼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뇌물이 공직자에 있거나 아니면 공직자의 그 친인척이 뇌물을 받았을 때는 뇌물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은 3만 원 이상도 받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품백은 아무리 못해도 몇백은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냥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만약에 어떤 누구와 죄가 있다고 하면 양쪽 다 똑같이 맞는 조항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뭐 사진 같은 것도 그냥 사실과 다른데 뭐 짜집기 한 사진 그걸로 뭐, 그리고 논점 일탈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 사진이 뭐 사실이 아니다, 뭐 짜집기 한 사진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논점을 다르게 바꿔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했다,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진이 짜집기 한 거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은 아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진을 얘기를 했는데 왜 골프 안 쳤다고 말을 하나, 아예 다른 맥락이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이게 거짓말인가 사실인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예 논점을 일탈하면 그 논점 일탈했다고 그게 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논점 일탈은 그냥 그거 논점 일탈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라고 추후 보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안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논점을 일탈했다고 하면 그게 그런 것들이 범죄가 된다고 하면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확실하게 어떤 조항을 위반했을 때 그게 범죄이고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과정 가지고 자꾸 걸고 넘어지니까 너무 이상해요. 검사분들이, 판검사분들이 소설가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보여진다, 뭐 추정이 된다, 이런 사실 가지고 범죄라고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거 해당하는 항목일 때만 범죄 사실이 구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같거든요. 이 법을 잘 모르는 무식자가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서점에 가서 헌법책을 사고 그런 형법책을 샀어요. 형법 사례집을 사서 우리가 다 같이 배우고 공부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법들이 잘못된 것 같으면 또 그런 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게 맞는 건지를 생각을 하자. 그리고 그런 언론이나 그런 것도 정직하거나 바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언론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도 계속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그대로 어떤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저게 맞는 건가 반드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스스로 해봐라. 어떤 여론몰이에 우르르 가서 그렇게 몰려다니지 말고, 다수라고 해도 그 다수가 꼭 옳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더라. 우르르 다니는 무식한 다수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과오를 저지를 확률이 더 높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면 그게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난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온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가 바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어떤 지역에 있으니까 반드시 뽑아줘야 된다, 그런 지역적인 부분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 각각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봐라. 그렇게 생각을 해야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재산권, 우리의 인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뭐 지식층이라고 해도 그냥 지식만 두루 갖췄지 인성적인 부분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내가 이만큼 배웠다고 그렇게 오만과 그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와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내가 이만큼 아는데 이게 반드시 맞아. 어떤 칼럼에서 봤던 판사가 우리는 신과 같은 그런 격이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신이 내린 이런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건가?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신들만 남아있으면 신들끼리만의 축제가 괜찮은 거예요? 국민들이 있고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래야 검사들도 있고 대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국민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있을 수 있으며, 국민이 없는데 어떻게 대표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진짜 그런 신들의 나라 대표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계속 그렇게 언성 높이고 그렇게 계속 싸움하면서, 그러면
다 그냥 싸움터 아니에요? 싸움터이자 뭐 운동 경기장이나 다름없잖아요. 계속 치고 패고 싸우고 어떤 인격적인 부분도 갖추지 않고 상대방을 맹공격하고 그런 것들은 진짜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들이잖아요. 뭐 국회가 싸움터도 아니고 링 위도 아닌데 맨날 무슨 프로레슬링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인격적이지 않게 공격하고 이런 부분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각자 역할을 각자가 다 잘하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귀하고 정말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또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누구에게 함부로 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못된 기사로 누군가를 희생하고 공격하고 우르르 가서 벌떼처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고 사랑스러운 생명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고 우리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잃어서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도 그래도 웃을 수 있다는 건 함께 그래 힘들었지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체온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아무리 추운 날이어도 성냥 하나 피울 수 있는 그런 온기가 있다는 것,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것, 이런 여러분들 각각의 그런 마음에 저는 호소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다 사랑이라는 불씨가 다 남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아프고 그러면 그 가족들이 아프고 친인척들이 아프고 이런 부분들이 가정, 사회, 국가, 세계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오늘도 이런 계엄선포라는 비상시국이 있으니까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전 세계에서도 촉각을 다투는 문제로 다루고 다 주시하고 있고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렇듯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온 지구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하거나 그럴 때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아주 그런 편협한 시각으로만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이게 국제적인 정세로 비춰봤을 때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도 타당한가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으로도 보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확대해서도 보고 또 멀리 향후 후손들까지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교육안들인가 정책들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우리가 편협한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두루두루 좀 같이 잘 살아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일도 국정 운영이나 앞으로 그런 외교 문제에서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상황들은 평화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폭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살상무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겠구나 이렇게 연결성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는 이 사고 자체가 그 부분에 굳어져 있다면 사고력이 확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으면 정말로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이미 이제 외국에서도 이 부분을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외교 특사로 나가시거나 이렇게 외교 대표자로서 가셨을 때도 다시 얼굴을 들고
어떤 부분들을 논의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것들이 국민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사익이거나 아니면 그런 소수의 어떤 이익들을 지키려고 그렇게 무력 시도를 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국민들을 위한 그런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서 당당하게 얼굴을 들면서 대표직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위라는 것은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내세워주는 거잖아요. 나 스스로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내가 소리 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그 사람이 하는 행위들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로 어떤 곳에 가도 어떤 일을 해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들은 본받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축혀주는 거잖아요.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자들의 권위는 국민들이 인정하고 올려줬을 때 그 권위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권위들을 이미 그런 신뢰들을 이미 잃어버리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그런 직들을 수행하실 수 있을까? 이런 데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개인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날카롭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딱 객관적인 사실만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떠한 다른 가능성도 바라볼 여지가 없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짜 일어나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에서 비롯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떤 한 개인을 미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도 노력을 하실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들이 없는 나라는 없는 거잖아요. 온 국민들 지금 배고파 죽겠다고 지금 이렇게 눈 오고 비 오고 비바람 부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바닥에 겨우 뭐 아주 얇은 거 깔아놓고 찬 바닥에 앉아서 왜 그렇게 길거리에 나앉았겠어요. 이것들은 못 살겠다고 엉엉 울고 싶은 그런 심정들로 나간 거잖아요. 내 아이는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 그런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간 건데 그러면 그 부분을 달래줘야 되는데 정말로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셨어요.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참담한 심정이었고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더 위험한 상황에 가지 않고 거기에 그쳐서 그냥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학생들이 웃으면서 제잘거리면서 가고 있는 이 일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겨졌고 이런 행복들을 국민들이 앞으로도 계속 누릴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답답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 공주에 왔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고 이렇게 토론하는 거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또 국회 현장이 너무 긴급하게 돌아가니까 배달 일 하시다가 택시 타고 가시고 다른 지역에서 멀리 있다가 택시 타고 가시고 그렇게 자기의 잠도 못 주무시고 생계를 그렇게 뒤로 하시고 가셔서 팔짱 끼면서 그런 군인들 다 막아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서 들어가고 그러다가 발도 다치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 역할을 할 때 국회, 정부, 뭐
검찰기관은 검찰청은 검찰청, 경찰청은 경찰청, 감사원 다 그렇게 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각각의 독립된 구성 감사원이면 감사원 독립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으면서 서로 견제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갈 때는 의견을 내서 조율을 하면서 함께 가는 상생의 방향으로 가고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럴 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계속 의견을 내고 또 조합하고 또 나가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다 함께 가려고 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크게는 함께 가려는 방향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우리 당도 있고 너희 당도 있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조정하고 조율하고 이런 안에서 갈등 상황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큰 테두리 안에서는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대표직으로 앉아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의 혈세들로 이런 국정의 모든 부분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혈세를 낸 국민들이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다. 이런 부분들을 직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책 읽어드릴게요. 법정 잠언집 읽어드릴게요. 불이 밝지가 않아서. 하루 한 가지 착한 일을 듣거나 행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에 한 가지라도 착한 일을 듣거나 행할 수 있다면 그날 하루는 결코 헛되이 살지 않고 잘 산 것이다. 이 말을 거듭 명심해야 한다. 산에는 꽃이 피네. 일일 일선이라는 말이 있다. 하루에 한 가지 선한 일을 행한다는 뜻이다. 하루에 한 가지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삶에 덕을 쌓는 의미 있는 일이다. 덕을 쌓는 일은 스스로를 축복하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사람들 중엔 매일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그건 너무 힘든 일이야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선한 일이라고 해서 너무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다. 가령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의껏 길을 가르쳐 준다든지 무거운 짐을 갖고 계단을 오르는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국어를 하는 사람에게 작은 돈을 기부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루 한 가지 선한 일을 듣거나 할 수 있으면 직접 행하라.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멋진 일이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본다. 그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라도 좋은 이야기를 듣고 또 행할 수 있다면 그날 하루는 생산적인 하루라고 할 수 있다.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은 다 버려라. 나뭇잎을 떨어뜨려야 내년엔 새 잎을 피울 수 있다. 나무가 그대로 묵은 잎을 달고 있다면 새 잎도 피어나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매 순간 어떤 생각, 불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해야 새로워지고 맑은 바람이 불어온다. 산에는 꽃이 피네. 현대인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산다. 삶이 복잡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겨난 현상이다. 허나 문제는 생각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된다는 데 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사서 하다 보면 공연히 걱정거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필요치 않은 물건을 계속 소유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물건에 대해 집착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불필요한 생각이나 쓸데없는 걱정거리는 비워내야 한다. 물건 역시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것은 집안 공간만 차지하여 비좁게 하고 짐만 될 뿐이니 쓰지 않는 물건은 버려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그렇다. 마음을 비우면 불필요한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물건에 대한 소유욕도 줄일 수 있다. 불필요한 생각과 말, 탐욕과 거짓 등 비본질적인 것은 다 버려야 한다. 그래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짐으로써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지 않기. 물건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소유물은 오히려 우리를 소유해버린다.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면 안 된다. 산에는 꽃이 피네. 요즘 쇼핑하는 재미로 산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홈쇼핑 방송이 다양해지고 생활 수준이 나아지다 보니 눈에 띄는 대로 갖고 싶은 마음도 그만큼 더해진다.
그러다 보니 물건을 주문하고 택배 오는 날을 기다리는 즐거움으로 산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그런데 문제는 주문한 물건 중엔 손도 안 대는 것들도 많다는 것이다. 그저 물건 주문하는 재미와 택배 기다리는 즐거움에 흠뻑 빠져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일 뿐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만큼 마음이 허하다는 방증이다. 마음이 허하다 보니 쇼핑하는 것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것이다. 이 또한 쓸데없는 욕망일 뿐이다. 이렇듯 그것이 무엇이든 욕망에 따라 살면 스스로를 도태시키고 심하면 파멸에 이르게 한다. 필요에 따라 살면 잘못되는 일이 없을 뿐더러 삶의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욕망에 따라 살면 수유욕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살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실로 행복할 수 있다. 가끔은 외로움을 느껴보라. 너무 외로움에 젖어 있어도 문제지만 때로는 옆구리께 스쳐가는 외로움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 정화, 자기 삶을 밝힐 수 있다. 따라서 가끔은 시장기 같은 외로움을 느껴야 한다. 산에는 꽃이 피네. 외로움이란 감정은 인간이기에 느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마음이다. 그러니까 외로움 또한 사랑의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외로움이 많다. 그런데 문제는 외로움이 너무 많으면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된다. 그런 까닭에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 이와 반대로 외로움이 없어도 문제다.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감성이 메말랐다는 방증이다. 사람은 외로울 때 자신의 본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그런 까닭에 외로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미가 없고 거칠고 사악하기까지 하다. 외로울 땐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외로워하라. 적당한 외로움은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사람은 가끔씩 외로울 필요가 있다. 그 시간을 통해 자신도 소중한 사람들도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가끔씩은 외로움의 숲을 걸어보라.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게 하라.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마음들은 오히려 더 허전하고 갈피를 잡지 못한다. 산에는 꽃이 피네. 물질이 풍요롭고 편리할수록 상대적으로 마음은 메마르고 건조하다. 물질이란 사람의 마음을 외부적인 것에 관심을 두게 한다. 외부적인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내면의 의식에서보다는 외적인 것에서 만족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강하다. 돈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돈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물든 사람들에게 돈은 마약과도 같다. 이렇듯 물질이란 없어도 문제지만 많아도 문제일 때가 더 많다. 물론 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엔 물질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게 그에 대한 방증이다. 마음이 황폐하면 인간의 본질을 잃게 된다. 본질을 잃은 인간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질적인 욕망에 갇히면 마음이 황폐해지고 삶이 건조해진다. 물질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때 인간의 본질을 간직하게 되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묵은 데 갇히지 않기. 사람은 어떤 묵은 데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꽃처럼 늘 새롭고 피어날 수 있어야 한다. 살아있는 꽃이라면 어제 핀 꽃하고 오늘 핀 꽃은 다르다. 새로운 향기와 새로운 빛을 발산하기 때문이다. 산에는 꽃이 피네. 고정관념은 사람을 비생산적이고 비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주 요인이다. 고정관념에 깊이 물들면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새로운 변화를 따르면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마다하고 스스로를 아집에 매이게 한다. 고정관념에 매이면 마치 깊은 동굴에 갇혀있는 것과 같아 새로운 것을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무언가를 봐야만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가로막힌 까닭이다. 지금과 다른 나로 살고 싶다면 지금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시도해야 한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자아를 개발하고 더 나은 내가 됨으로써 행복한 날을 살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향기로운 삶이기를 바란다. 낡고 고루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몸과 마음이 거칠고 피폐해진다. 새로운 생각으로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래야 몸과 마음이 산뜻해지고 윤택해진다. 마음의 메아리가 아름답게 울리도록 하라.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면 내 자신이 기뻐지고 누군가를 언짢게 하거나 괴롭히면 내 자신이 괴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메아리이다. 마음의 뿌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산에는 꽃이 피네.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면 더 큰 기쁨이 되어 돌아오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큰 사랑이 되어 오고 누군가를 어여삐 여기면 누군가도 나를 어여쁘게 대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슬프게 하면 더 큰 슬픔이 되어 돌아오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면 더 큰 아픔이 되어 돌아오고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내가 하는 대로 나 또한 받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을 남에게 한 일은 생각지 않고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분노하고 불공평하다고 불평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염치가 없다. 그렇다. 좋은 것을 받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좋은 것으로 주어라. 내가 하는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 세상의 진리인 것이다. 자신이 행복하고 싶다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살고 싶다면 누군가를 즐겁게 하라. 이렇듯 메아리가 울리듯 자신이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읽어드릴게요. 남자의 40살이 되던 새해 첫날 아침이었다. 눈을 뜨자마자 그 생각이 났는지 아니면 그 생각 때문에 잠을 깼는지 분명하지 않다. 하필이면 왜 그때였는지 모르겠다. 꼭 그때였어야 할 이유는 없다. 어쨌든 그날 아침 인생의 끝을 얼핏 보았다. 무엇인가 내게 속삭였다. 질풍노도 같았던 내 청춘의 열정은 바닥이 드러났다. 인생 열차의 엔진은 식어버렸다. 이젠 오르막을 달릴 수 없다. 내게 남은 길은 평지와 내리막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런데 일반적 명제에 불과했던 이 말이 그날 아침 문득 존재의 자각으로 바뀌었다. 잠깐만요. 목말라요. 아까 맥주랑 오징어 먹었거든요. 견과류랑. 그랬더니 갈증 나요. 아, 시원하다. 시간이 더는 지천으로 남아돌지 않았다. 삶이 무겁게 다가와 오래 잊고 지냈던 질문을 다시 던졌다. 왜 사느냐? 남은 삶을 어떻게 살려 하느냐? 여자들은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남자들은 보통 40살의 불편한 진실과 알몸으로 마주서는 것 같다. 그냥 욕실 거울에 비친 내가 어쩐지 낯설었다. 아직 귀밑머리에 소리가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뱃살은 이미 예전 탄력을 잃었다. 거울 위 벽에 달린 조명등이 양쪽 눈 바로 아래 눈물주머니를 비추어 전에 없었던 초승달 모양의 그늘을 흐릿하게 드리워 놓았다. 어깨에서 가벼운 통증이 일었다. 그것은 분명 노화의 징후였다. 네모난 거울 안에서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가 조금 안 돼 보였다. 근데 그런 노화나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눈빛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저는 눈빛이 예쁜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그 안광은 영특함이 있어야 더 반짝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대부분 보면 그런 영민함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눈이 맑은 친구들은 어떤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재치가 발휘되고 이렇게 기지들 또 그런 재능들이 발휘가 되는 걸 보면 눈빛에 값어치를 한다. 그리고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이 분명히 그 눈빛만큼이나 더 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눈빛들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반짝반짝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총명하잖아요.
오래 알고 지냈던 눈빛 반짝이던 그 청년은 사라지고 없었다. 찬물로 세게 얼굴을 문질렀다. 마흔이다. 저게 나란 말이군. 그런데 얼마나 남았지? 그래 25년. 젊은 사람들은 아직 공감하기 어렵겠지만 예외는 없다. 나이가 들면 젊은 그대들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예감하는 각성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25년은 40살 먹은 사람에게 남은 사회 활동 시간이다. 그것도 넉넉하게 잡아 그랬다. 65살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조직은 그리 많지 않다. 따져보니 25년은 중학교 졸업반이었던 때부터 40까지 산 날과 같았다. 그 25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나? 입시 공부를 했다. 대학에 갔다. 학교 공부를 뒤로 하고 서클 활동과 학생 운동에 몰두했다. 군 복무를 했다. 제적과 복학을 거듭한 끝에 대학을 졸업했다. 2차례 짧게 강목 구경을 했다. 잠깐 동안 출판사 편집 사원을 했다. 불법 유인물을 원 없이 만들었다.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하 조직이란 것도 잠시 해보았다. 2해 정도 국회의원 보좌관과 정당의 지구당 교육부장을 했다. 오래 사랑하는 여인과 혼인을 했다. 딸도 낳았다. 책을 몇 권 썼다.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 맞나?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니 그저 한 토막 꿈을 꾼 것 같았다. 꿈을 한 번 더 꾸고 나면 65살이 된다. 머리카락이 일어서는 것 같았다. 65은 특별한 나이이다. 65살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는다. 도시철도 요금이 면제된다. 공공시설 사용료가 할인된다. 건강이 나빠지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하는 고령자임을 공인받는 것이다. 아니 너무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오니까 웃음이 나와서요. 특별한 보호와 성격이신 것 같아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하는 고령자임을 공인받는 것이다. 물론 65살이 넘어도 건강한 사람이 많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도 노화를 막지는 못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뇌 조직의 쇠락이다. 나이가 들면 뇌의 신경세포인 뉴런 수가 줄어든다. 뉴런 사이의 정보 전달을 돕는 화학물질 분비도 원활하지 않게 된다.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지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둔감해진다. 익숙한 것에 집착한다. 고집을 부리거나 화를 잘 내게 된다.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스스로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젊을 때 이럴 때 그런 젊음의 그런 특권들도 많이 누리시고 오히려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이런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모든 행복들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를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들 같아요. 그래서 먼 훗날 어떤 행복들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인 해겔은 정년 해겔과 달랐다. 공산주의 철학의 원조 벤담도 과학적 사회주의를 창안한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였다. 젊은 마오쩌둥이라면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에서 어떤 압제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유 열정과 건강한 생명력을 찬미했던 젊은 솔제니친과 달리 마녀는 솔제니친은 러시아 민족주의와 신비주의로 과도하게 빠져들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의 박근혜를 칠푼이라고 불렀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하룻밤에 수십 명의 하나회 소속 정치 군인들을 숙청하고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했던 현직 시절에는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사나이였다. 무소속 대통령 후보 안철수를 가리켜 빈 깡통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김지아 시인은 불후 명작 오적을 썼던 청년 김지화는 크게 다른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젊은 시절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요절한 천재들이 유독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래 기억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진보든 보수든 사상적 성향이 어떠하든 사람은 누구나 생물학적 성장과 퇴행을 겪는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자아 정체성이 향상되고 발전하며 변화하고 퇴행한다. 진보 진영을 떠나 보수 진영으로 건너간 유명한 정치인 중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이재호, 김문수, 심재철 같은 정치인들은 젊은 나이에 그렇게 했다. 나는 이것이 사상적 전향 또는 정치적 변신이었다고 본다. 그것은 정치 손익 계산을 내포한 의도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김지아, 김동길 같은 노지식인이나 한광옥, 한화박 같은 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한다. 그분들이 젊은 시절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의도된 변신이 아니다. 이미 생각이 달라졌고 그 달라진 생각이 뒤늦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그분들을 변절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것은 변절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 나이가 되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리더십 세대 교체는 사회적, 정치적 현상이지만 그 배후에는 생물학적 필연성이 놓여있다. 조용하고 순조로운 교체든 시끄럽고 폭력적인 변화든 어쨌든 세대 교체는 반드시 일어난다. 물론 꼭 65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 약간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너무 많이 들면 남은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과 자리는 피하는 게 현명하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국회의원이나 장관, 기업의 최고 경영자도 사용하는 게 좋다. 좋은 일 하자고 나섰다가 외려 큰 민폐를 끼칠지 모른다. 잘못하면 나라가 흔들리고 국민의 생활이 꼬이고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앉고 사람이 죽고 강과 바다, 못 생명의 숨이 막히게 된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대한민국이 겪었던 사회적 비극도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이 바로 그런 예외적인 인물이다. 돌아가신 문익환 목사와 리영희 선생도 그런 분이셨다. 보수 지식인으로 알려진 윤여준, 남재희 같은 분들도 그렇다. 하지만 아무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많이 든 후에도 철학적,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킨 예외적 인물들은 공통점이 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젊은 사람들과 수평적으로 대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변함없이 개방적으로 생각하며 유연하게 행동한다. 나도 그렇게 품위 있게 나이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예외적인 노인이 된다고 해도 젊은 세대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연장자를 공경하는 문화가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말을 하지 못할 뿐. 젊은이들은 언제나 세대교체의 순간이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으면서 후배들이 지혜를 구하러 오면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는 선에 머무르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조언을 할 때도 꼭 옳은 생각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단서를 붙이면 더 좋을 것 같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부적절하고 과격하게 표현했다가 노인 폄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40살이었을 때도 55살이 된 지금도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40살 새 아침에 찾아든 장학 때문에 독일 유학을 중단했다. 막 시작한 경제 박사학위 논문 집필을 그만두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오는 인쇄 수입을 독일 마르크로 바꾸자 반토막이 된 현실도 한몫을 했지만 그게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은 아니다. 아직 어디에도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에 크게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다. 어디선가 오래 한물을 팠다면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서울로 가는 편도 탑승권을 끊어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떠났다. 내 학사 논문 주제는 무역론이었고 박사학위 논문 주제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박사학위를 땄더라면 나는 요즘 자유무역협정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 토론회에 불려나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공부보다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 34살에 떠난 유학이었다. 석사학위를 받고 나자 금세 40이 되어버렸다.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면 45살이 될 것이다. 무역론 전문가로 사는 것이 매력적인지 생각해 보았다. 나름 의미는 있겠다 싶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지는 않았다. 설렘이 없으니 열정이 솟을 리 없었다. 마음은 설렘이 없는 일에 인생을 쓰고 싶지 않았다. 나도 남들처럼 훌륭한 인생을 살고 싶었다. 어떻게 사는 인생이 훌륭할까? 일단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하고 싶어서 마음이 설레는 일을 하자. 그 일을 열정적으로 남보다 잘하자. 그리고 그걸로 밥도 먹자.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 아니겠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었다. 나는 머무른 게 확실했다. 글쓰기는 유익한 지식, 감동을 주는 정보를 남들과 나누는 일이다. 그런 대로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이 정도로 끝내자. 지금껏 배운 것도 적지는 않았다. 이것을 미천 삼아 죽을 때까지 책 읽고 글 쓰면서 살자.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의 설렘이 일었다.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 결정을 그대로 밀고 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또다시 흔들리는 삶 앞에서 번민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오늘 가슴이 철렁한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오늘 하루가 이렇게 마감이 되네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 진짜 그런 위험한 현장에서 온몸으로 맞섰던 사람들, 그리고 가슴 졸이면서 이런 상황들을 지켜봤을 모든 사람들 정말로 고생 많았다고 그런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공주에 왔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왔고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좀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주무실 때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좋은 기분으로 잠드세요. 편안하게 잘 주무세요. 안녕, 굿나잇.